언제 봐도 든든한 이 네. 민주당의 김병주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네, 들어보니까 뭐 세 가지 약속 다 지키셨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도 최고위원 참 민주당 지도부인데 네. 지난번 선거에서 그렇게 되셨고 어찌 됐든 약간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네. 지난주에 황금향 맛있게 드셔가지고 황금향, 네, 그거 드렸는데 맛있어 보이네요. 아까 밖에서 사실 조금 먹었어요. 지난주에 안 드렸던가요, 내가? 이거는 못 먹어봐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드세요. 네, 지금 가서 드시면서 합시다. 네, 네. 아까 일부에서 네. 우리 패널들 제가 제주 드시라고 황금향이네요. 네, 황금향, 아, 네. 한라봉하고 천혜향을 합친 거라든가. 아, 근데 네. 이게 진짜 비타민 덩어리예요. 네, 네. 일부에서 내가 드렸는데 네,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제가 네, 막 땡겨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광고 나가는데 네. 저 오늘 뭐 음. 그 최고위원직도 내려놓으셨고 힘내시라고. 네. 아 그때 찐빵을 맛있게 드셨구나. 찐빵을 먹었죠, 점심으로. 예. 이따가 제가 또 방송을 나가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없는데 이거 먹으면 되겠네요. 앞으로는 오시면 뭐 먹을 걸 요기할 걸 하나씩 준비를 해놔야 되겠네.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거 드십시오. 그거 네, 네. 정말 드셔봐요. 이건 너무 힘이 팍 나. 네, 네. 네. 아주 몸에 네. 힘이 쫙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받으실 거예요. 하나 드시고 시작합시다. 네,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이고. 그렇죠. 굿. 예. 네. 옆에 물티슈 있어요. 그걸로 닦으시면 돼. 아주 이 네, 너무 맛있네요. 뭐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에요. 네, 네. 그리고 과일은 우리나라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다녀봐요. 네, 네. 보시면 뭘 여쭤보려고 그랬냐면 네. 아침에 뉴스가 나오는데 네. 예산안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되는 게 사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동안 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5년 만에. 네. 그것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응? 네. 저자들이 그럴 자들이 아닌데 네. 궁금해가지고 네. 이건 뭔가가 있다. 네. 뭐 어떻게 그 자들을 설득을 했을까요? 지금 원내 지도부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진석 수석 부대표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너무 장한 일을 했다라고 일단 얘기했고요. 많은 서로 밀고 당김이 있었는데 아주 합의를 잘 끌어냈다고 봅니다. 아마 그쪽에서는 그 지자체장들이 예.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 출신 지자체장들이 그 본인들 예산들 하고 뭐 이런 것들 작년에도 실제 그런 것들이 정액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예산은 좀 본인들 의도대로 좀 해달라고 해서 아마 압박이 국민의힘에 셌던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름 예산은 본인들 또 지역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속사정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원내 지도부가 여러 가지 이런 합의를 잘 끌어냈다고 봅니다. 예. 네. 그것만 가지고도 일단은 뭐 그럴 법하다 하도 네. 이제 그동안 저기 하는데 또 다른 게 있다면은 뭐 때문에 저자들이 그걸 흔쾌히 받아들였을까 궁금하거든요. 혹시 다른 거 뭐 줄만한 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저들은 사실 어쨌거나 동의 안 하더라도 예. 오늘 우리는 법정 시한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민의힘 동의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이때부터 그 거부하고 반대하면은 민생 발목 잡기로 국민들의 대단한 그런 분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걸 그런 걸 염려한 거죠. 사실은 그동안 계속 발목 잡기만 해왔지 않습니까? 예. 내년 예산까지 발목 잡기를 한다면은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 역시 그렇게 또 될 것 같고, 네.
저기 철 들면은 좋겠지만 글쎄요 그자들을 워낙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아까 그 이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 3가지 약속을 또 추가로 하셨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국힘당 위원정당으로 반드시 해산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렇게 이자들이 네. 그럴 리가 없는데 합의한 걸 보고 너네들 해산 안 시킬게 이렇게 약속한 거는 아닐까 그런 걱정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아, 그거하고는 함수 관계가 없죠. 그럴까요? 네, 그거하고는 전혀 뭐 제가 봤을 때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이것은 원내 지도부끼리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와 뭐 결부시켜서 할 그런 거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나저나 민주당의 최고위원직을 이제 출마 때문에 경기도지사 출마 때문에 내려놓으셨는데 네. 그 결심이 참 쉽지 않잖아요. 네. 그동안 이렇게 최고위원 지도부로 있으면서 하셨던 것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걸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역시 뭐 이재명 대표와 시작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2.3 내란을 이재명 대표와 함께 극복하고 윤석열 정권 끝장내면서 이재명 정부 만든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또 그런 시기에 이재명 대표, 그 당시 대표님, 지금 대통령과 같이 근무를 하고 또 국민과 같이 싸울 수 있어서 행복했죠. 네. 그래서 사실 공약 3가지를 거의 국민들이 지켜주셨어요. 정말 윤석열 정권 끝장내겠다, 이재명 정부 만들겠다. 그때 그 사실은 전당대회 때 제가 계엄한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예. 계엄이 분명히 이자들은 계엄할 것이다. 정치적 위기 상황에 극복하려고 할 텐데 그때 제가 선봉에 서서 막아내겠다 했는데 실제 했지만은 사실 3번째 문제는 아직 내란 척결이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죠. 돌이켜보면 참 아슬아슬한 순간에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지금 저는 그걸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정말 하늘이 뜻한 바가 있어서 김병주 의원님을 국회로 보내고 미리부터 다 예비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해놓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진압이 됐지.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발동을 했는데 군을 모르는 되게 그렇죠. 군 출신들은 보수 정당 쪽으로 많이 네, 갔습니까? 네, 그렇죠. 육군 대장 출신이 이 민주당에 오는 게 있기는 있었나요? 있기는 있었는데 아주 드물죠. 아주 드물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군을 네. 잘 아는 분이 이렇게 네. 있어가지고 데뷔를 했다는 거는 정말 하늘의 뜻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때 당시에 네, 이렇게 계엄 딱 발표하고 군인들이 막 국회에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들이 봤을 때 군하고 네. 군 출신인 의원님이 보는 군하고는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훨씬 더 두렵죠. 왜냐하면 군에 그때 공수부대 특전사가 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특전사의 전투 능력이 엄청 막강하거든요. 저 친구들이 들어오면은 삽시간에 국회가 제압이 되고 무력화되면은 또 그 강주 민주화 항쟁 같은 그거보다도 더 훨씬 어쩌면은 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하니까 두렵고 우려스럽고 또 한편은 분노스럽고 또 윤석열 그자가 분명히 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평온한 날에 하리라고는 저는 그때 상상을 못했거든요. 좀 혼란할 때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 해서 또 군을 저렇게 정치적인 도구로 삼고 있구나. 사실 12.12 쿠데타와 5.17 그 비상계엄 전국 확대되면서 5.18 민주화 항쟁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때 6.4 1학년생도였어요. 그래서 군의 명예가 실추돼서 그 다음부터는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장교들이 식당도 못 갔어요. 지금도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식당에 군복 입고 가는 모습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절치부심했어요. 이제는 군은 저렇게 쿠데타에 동원되지 않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겠다 해서 절치부심한 가정이었는데 또 윤석열 저런 내란 수괴가 저렇게 군을 동원을 해서 이용당하고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거 아닙니까? 지금 군은 잘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국민의 희생이 엄청 크겠구나 해서 걱정도 하고 긴박하고 초조하고 그랬죠. 네.
그때 더군다나 특전사에서도 707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707 부대원들의 전투 능력은 세계적인 수준이죠. 아유, 그럼요. 세계적인 수준이죠. 707은 대테러 전담부대입니다. 예. 테러가 일어났을 때 순식간에 제압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버스의 테러범이 인질을 잡고 버스가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동하는 버스에도 뛰어들어서 탈 수 있는 훈련을 해요. 그럴 정도로 아주 가공할 정도의 전투력을 가진 그 부대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국회 네. 군인들 들어오는 거 보고 네. 그때 당시에 김병주 의원님은 어떤 경로로 어떤 부대가 들어왔냐, 특히 707이다 이런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파악하셨나요? 그때 특전사란 거는 미리 파악이 됐고요. 예. 제가 12.3 비상계엄 10시 30분에 일어나자마자 저는 사실은 먼저 이재명 대표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비상계엄을 해야 돼서 아는 순간에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께 전화를 했죠. 그리고 전화를 드려서 비상계엄입니다, 대표님. 지금 위험합니다. 했더니 대표님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 그때 이미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 비상계엄을 했답니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 저도 모릅니다.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님 신상이 위험합니다. 체포조 갈 수 있으니까 빨리 집을 이탈하시고 국회 와서 비상계엄 해제해야 합니다. 빨리 국회로 피하고 오십시오 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저를 걱정해 줬어요. 김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채고도 체포될 수 있으니까 빨리 이탈해서 국회에서 봅시다 하고 집을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짐을 빨리 싸서 콜택시 택시를 카카오 택시를 불러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이 위기 상황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가장 훈련되고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우왕좌왕할 것 같아서 제가 텔레그램에 2개 단체방이 있어요. 예. 우리는 지휘부 이재명 대표님이 포함한 지도부. 예. 지도부의 텔레방하고 국회의원 전체가 예. 있는 텔레방 민주당 전원. 동시에 이제 예. 문자를 보내는 거죠. 지금 국회로 와달라. 근데 국회의원만 오면 안 된다. 보좌진들까지 다 오게 해달라. 그래야 이거 막을 수 있다. 하고 행동 지침을 생각나는 대로 예. 중간중간 빨리 문자도 보내고 부대도 파악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행동 요령도 지금부터 전화도 좀 도청할 수 있으니까 잡으러 가려고 도청할 수 있으니까 텔레그램 전화로 해라. 네. 가급적이면은 우리 전화번호는 다 노출됐을 거 아닙니까? 일반 핸드폰 전화는 그런 거 하고 그다음 지금 침착해야 된다. 막 그 텔레방에서 분노의 목소리, 당황의 목소리가 막 많았어요. 그렇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지금 예. 어떻게 해야 되는 우왕좌왕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침착해야 된다. 침착하는 쪽이 이깁니다. 하면서 그럼 행동 지침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국회 도착하면은 계엄군과 부딪히지 마라. 계엄군과 부딪히면은 포고령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잡아갈 거다. 걔들이 그걸 원한다. 그럼 정족수를 못 채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엄군을 피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본회의장으로 오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전화로 군에 몇 명에게 전화를 했죠. 제가 아주 그동안은 제가 야당이라 보니까 피해갈까봐 군 현역들하고 거의 통화를 안 해요. 예. 근데 지금 파악해야 되잖아요. 했더니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하고 뭐 합참무장 전체가 합참지휘통제실에 모여 있고 군단장 이상 화상을 준비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왔고 특전사가 지금 특전사 헬기로 출발을 국회로 가고 있다는 정보까지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또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했었죠. 네. 아주 다급한 사항이었고요. 그럼 네. 그때 당시에 국회 가셨을 때 김 의원님은 군 지휘부라든지 뭐 그 애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만난 적은 없죠. 왜냐하면 그럴 피해서 시간이 가셨어요? 없고 당연하죠. 그래서 네. 국회에 도착을 하니까 이미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었고요. 시민들도 일부 오셔 있어서 어디로 들어갈까. 이미 저희 단체 텔레방에 어느 담을 타넘어 왔다. 어디 쪽은 아직 비었다. 뭐 이런 게 막 공유가 되더라고요. 정보가 공유가 미리 들어가신 분들이 막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니까 이미 다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분한테 국회 한 바퀴 돌아봅시다. 외곽
도로 있잖아요. 한 2에서 3km 되는데 어디가 취약한지 잡히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쭉 돌아보니까 10m 간격으로 경찰들이 다 뒤에까지 에워싸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국회 도서관에 쪽문이 있습니다. 예. 그 신분증을 찍고 들어가는 해전문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분이 한 분 들어갔는데 안에서 잡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저기구나 하고 제가 이제 기사분한테 내 저리 들어갈 테니까. 근데 안쪽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깜깜해서. 예. 혹시 저는 그 안쪽에 체포조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가서 체포를 당하면 큰 소리를 칠 테니까 시민들에 알려달라. 내가 김병주다. 왜냐하면 체포된 거 알아야 그렇죠. 지도세도 모르게 실종자 처리는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실제로 김병주가 잡혔다 뭐 이렇게 소리를 좀 질러달라 하고 씻고 들어갔는데 다행히 체포조가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본청으로 가서 대표실 먼저 갔어요. 대표실 가서 보니까 대표님 안 계시고 그 실무자 한 분이 왔더라고요. 대표님 어디 계시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재명 대표께 전화했죠. 대표님 제가 도착했는데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아 가까운 모처에 있습니다. 그 숨어 계셨던 거예요. 밖에 모처에 있습니다. 그래 아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 계십시오. 제가 본회의장 들어가서 빨리 그 인원들 체크하고 또 중간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150명 가까이 되면은 오십시오 하고 이제 본회의장을 갔더니 벌써 저는 많이 안 왔을 줄 알았는데 한 60여 명이 오셔서 우왕좌왕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마이크도 없으니까 다 모여보십시오 하고 정보를 공유했죠. 이분들은 TV 정보만 알잖아요. TV에서 나오는 정보만. 그래서 제가 오면서 택시에서 확인한 정보들 이거 비상계엄 맞다. 그리고 지금 하상으로 정군에 지시하는 것 같다. 그리고 특전사가 투입이 여의도로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국회의사당 밖으로 나가지 말고 각 상임위별로 이는 체크를 해서 안 오신 분들한테 빨리 연락해서 오게 해라. 이렇게 하고 또 전화로 사항을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었죠. 그런 식으로 그날 1분 1초가 참 긴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군 병력을 동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쪽 시각에서 보셨을 때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이 왜 실패했다고 보시는지 김병주 의원님이 꼽으시는 12.3 비상계엄 내란 시도가 실패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대의 명분이 안 선 거죠. 예. 명분이 없으면은 그 군이 충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 맞았으면 성공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의 전제 조건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혼란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은 북한이 연평도 같은 포격 도발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당시 태극기 집회하고 우리 윤석열 탄핵해야 되는 집회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충돌이 일어나서 사상자가 몇 명 나고 막 혼란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경찰이 치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럴 때 만약에 비상계엄 조건이 된 상태에서 했다면은 군은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돼 있으니까 그랬으면 성공했을 텐데 그런 조건도 없이 그 평온한 날에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경찰이 통제할 능력을 잃은 것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일으켰고 그것이 이제 따를 수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 두 번째는 오판을 많이 한 거죠. 예. 본인이 그 친위 구태타는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90% 이상 성공해요. 그렇죠. 대통령과 뭡니까 국방부 장관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명령이 나오면 정식 명령 개통인데 그걸 거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SNS가 발달이 돼서 그렇게 빨리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움직일 줄을 몰랐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의 오판 원인이었다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대의명분도 없고 오판하고 이렇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보셨는데 네. 공감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지점이 대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고 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막 북한을 공격하고 자극하고 무인기 그렇죠. 침투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뜻대로 북한이 움직여 주지도 않았고 네. 계엄을 일으킬 만한 명분도 없는 상황인데 왜 서둘렀을까? 네. 그거 참 궁금한데 지금 그렇죠. 1년이 지난 시점에 왜 그날 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요. 하나는 본인이 정치적인 위기에 많이 몰려 있었죠.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서 명태균이가 한금폰을 뭐 제출하게 되면 다 까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김건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리고 그때 최상병 또 국정조사를 실시하려고 했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혼에 몰렸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런데 평온한 날 하느냐? 그건 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연말에 12월 25일쯤 했으면 성공했을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다들 뭐 놀러 가고. 제주도 가고 뭐 각 지역에 갔을 텐데 그런데 그 결정적인 거 하나는 저는 김용영 국방부 장관의 탄핵이었다고 봐요. 그 탄핵 문제가 옥죄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용현을 탄핵하겠다고 최초로 얘기한 게 전데 그때도 10월 30일 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그때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을 보냈다고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적대국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적대국이 되니까 파병을 반대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그래서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죠. 한 명이라도 국회 동의 없이 파병을 보내면 김용현을 탄핵하겠다. 라고 하니까 탄핵은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민주당은.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김용현 없으면 못할 거고. 그래서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 우크라이나에 진짜 파병을 안 보냈어요. 처음엔 관찰단을 보낸다 막 해놓으니까 두려우니까 못 보낸 거고 그래 조건이 안 됐는데 11월 말에 다시 탄핵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하고 검사 몇 명 플러스 김용현을 탄핵하겠다고 11월 말에 언론에 공표가 됐습니다. 막. 근데 마지막 순간에 김용현 장관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대의 명분이 아직 안 된 겁니다. 그 파병을 안 보냈으니까. 그래서 김용현은 빠진 상태에서 감사원장하고 중앙지검장 탄핵이 12월 3일인가 4일 계획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갑자기 안 한다고 또 열 수도 있잖아요. 여타면 하루 만에 탄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탄핵은. 그렇게 계엄을 준비를 했는데 김용현이가 탄핵되면 최소한 5개월은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할 수가 없어지는 6개월간 거죠. 직무정지되죠. 네, 그래서 그때 하지 않았나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딱이네요. 네, 나는 네. 지금까지도 궁금했어요. 왜 기자가 이렇게 되면 명분이 없는데 그렇게 별 난리를 다 쳤는데도 갑자기 12월 3일일까? 그것도 평일날. 네. 그랬는데 김용현 탄핵 임박해 있는 상황이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12월 3일 날 아침에 10시 반인가 11시쯤 저를 포함해서 제가 예비역 장성들 13명이 윤석열 시국선언을 했어요.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예비역 장성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쪽 국민의힘 쪽은 많은데 우리 당은 별로 없거든. 그런데 한 13명 포스타급, 쓰리스타급들이 와서 윤석열 사태, 탄핵 사태 이런 주장을 하니까 요새 법원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비역들이 왜 그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혹시 정보가 누출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판단을 한 걸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다급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사실 이런 거사는 한 10시간이나 하루 몇 시간 전에 최종 결정을 하거든요. 할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본인들이 오판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이제 왜 그랬을까?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이제는 알게 됐다고 봅니다만 우리 김병주 의원님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네. 싶은데 왜 이자가 내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본인이 장기 집권을 꿈꿨던 거, 왕이 되고 싶었다고 봅니다. 그건 이미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이제 꿈꿨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징후들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재명 야당 대표를 피의자라는 이유로 만나주지도 않고 저거 쓸어버리면 되는데 왜 만나. 그런 거 아니면 야당의 협조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본인이. 근데 만나주지도 않고 조금 있다 보면은 반국가 세력 외치면서 반대되는 세력들은 다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그걸 8번이나 얘기해요. 예. 매번 뭐 경축사든 기념사든 어디 가서 반국가 세력 외치니까 머릿속에는 이제 언젠가 좀 마지막 대통령의 마지막 카드가 계엄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꼭 할 거라고 보고 계속 징후를 체크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5일 날 작년에 최초로 계엄한다라고 경고했던 것이 뭐 계속 징후가 쌓이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확신을 했던 것이 경호처장 김용연이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순간에 이제는 계엄하겠구나 해서 용기를 내서 계엄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경고를 했죠. 그래서 저쪽 국민의힘이고 저기서 그 많은 언론에서도 저를 엄청 공격했죠. 그렇죠. 완전히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말이 안 되고 계담자다 뭐 그때가 공교롭게도 최고위원 선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되려고 저렇게 한다고 얼마나 공격했는지 모르고 우리 민주당 내에서도 저한테 싫은 소리 하신 분이 많아요. 김 의원 너무 나간다고. 그러지 선거용이다. 말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업무 계담이다 해도 이거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계속 주장을 했고 이거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경고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안 돼서 우리 국방위 그 당시 박선원 의원, 부승찬, 지금 김민석 총리도 국방위에 있었거든요. 예. 얘기를 해서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같이 합시다 해서 서울의 봄팀, 서울의 봄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 계엄을 맡는 서울의 봄팀을 만들어서 계엄법 개정까지 들어갔습니다. 확신이 섰기 때문에 함부로 계엄을 못하게 하는 법 개정까지 발의를 했는데 12.3 이전에 통과가 안 됐어요. 그게 통과됐으면은 좀 더 제재가 됐을 텐데 그랬었죠. 서울의 봄 영화가 아마 우리 내란 진상을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을 거예요. 됐죠. 예. 됐죠. 그거 젊은 1년 전에 친구들은 잘 나왔잖아요.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 무의식 속에 12.12 구테타의 교훈 또 5.18 민주항쟁의 교훈 이런 것들이 무의식 속에 많이 자리 잡았던 거고 두 번째는 비상계엄을 경고를 했던 것이 예방주사 효과가 됐다고 봐요.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윤석열도 야 민주당은 가반 의석 이상인데 비상계엄에 걸리면 바로 해제 결의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교육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일어나는 순간에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 가서 해결해야 되겠구나 조건 반사적으로 생각을 했고 국민들께서도 여의도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또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그때가 아마 6일인가 됐을 거예요. 네. 특전사령관 6일이죠. 6일이죠. 네. 특전사 곽종근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 네. 만나서 가신 것은 정말 지금 돌이켜 보면 네. 신의 한 수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왜 이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왜 잡수셨어요? 네, 저는 제2, 제3차 비상계엄을 꼭 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내란에 실패하면 최소 무기징역입니다. 그럼 포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윤석열은 버젓이 있었고 계엄했던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대로 사령관 했잖아요. 그럼 다시 한 번 공격해서 안 되면은 제2차, 3차 공격을 해요. 저는 전쟁처럼 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국민들도 2차 비상계엄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엄청난 국민들께서 국회 담장 밖에서 지키겠다고 밤을 새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다. 내가 나서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라도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전쟁 원칙에 보면 가장 센 부대
장수나 장군의 항복을 받으면은 나머지 부대가 무너져요. 그럼 다시 2차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특전사, 수방사가 동원이 될 수밖에 없고 본인들도 이것이 그대로 가면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인데 가만히 그렇죠. 있습니까? 그래서 특전사부터 가장 센 부대부터 항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용기를 내서 갔던 거죠. 그리고 그때 혼자 가기에 두려워서 사실 아침에 처음에는 혼자 가려고 했어요. 예. 가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많이 가면은 가는 것이 들키잖아요. 그럼 바로 또 위에 윤석열까지 보고돼서 그렇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가서 정식 면회를 신청해서 항의 방문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침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박선원한테 전화했죠. 지나니까 야, 나 이렇게 항의 방문 가려 하는데 같이 가자 했더니 자기가 그때 방송이 많았어요. 답 취소하고 가겠다고 고맙게 해줘서 갔고 다행히 가서 저는 다행스럽게 나오면은 세 문장만 받아오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세 문장. 비상계엄 특전사령관으로서 계엄군을 이끌고 왔는데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국민께 사과한다는 문장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다시 윤석열이 지시했을 때 난 따르지 않겠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는 이것은 윤석열이가 지시했고 중간중간에도 윤석열의 지휘를 받았다. 그래야 윤석열 탄핵을 하고 끝날 거 아니에요. 세 개를 받으려고 갔는데 가면서 박선원하고 의논하다 보니까 야 가면은 혹시 군사보안 위반 뭐 이런 거 예. 카메라를 뭐 부대 안에 찍었다 그렇죠. 이런 걸로 억류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을 도착과 동시에 들자. 그러면 그 유튜브에 동시 접속을 많이 예. 보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를 도착과 동시에 틀면서 면회 접수하는 것부터 다 했던 거고. 저도 그때 라이브로 봤어요. 네네. 그렇게 해서 라이브로 했고. 그리고 저 라이브는 그때 동시 접속이 많이 안 돼서 사실은 MBC하고 오마이TV에도 미리 알려줬어요. 30분 전에. 그때만 해도 백운기 여기는 제가 안 나왔을 예, 때예요. 예. 그때 안 그러면 백운기 했을 때인데 그랬을 건데. 두 군데 고정 출연을 많이 해서 예. 내가 30분 전에 후에 도착한다. 근데 위험하다. 그래서 주불리 라이브로 방송을 하니까 혹시 보시다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은 바로 방송에 좀 알려서 국민께 알려주세요 하고 했는데 다행히 그 팀들이 보다가 그 곽종근이 나오니까 동시에 몰려서 또 송출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동시에 볼 수 있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찾아가서 방송을 했던 것이 아주 주요했던 것 같아요. 신의 한 수였죠. 네네. 정말 역사적으로 네. 획을 긋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적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 곽종근의 태도 네.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네, 나죠. 반성을 하고 후회하고 그런 눈빛을 읽으셨나요? 처음에 그런 눈빛을 읽었어요. 그래서 각종군이 가서 보니까 자기가 그 전날 5일날이 12월 5일날 국방위가 열렸어요, 사실은. 근데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들 오도록 돼 있었는데 안 왔거든요. 자기가 오르러 가다가 오지 말아 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12월 5일날 국방위 가서 증언을 하고 싶었다.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를 증언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오히려 와줘서 고맙다는 투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 문장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질문에 고분고분 자기 있는 그대로 생각을 잘 얘기해줘서 그때 아마 내란의 거의 전모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졌던 그렇죠. 거고 그때 그 증언을 받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탄핵까지 쉬웠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뭐 진짜 끔찍하죠. 네. 곽종근 얘기하니까 김현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이자는 왜 그 중간에 바뀌었을까요? 누구의 회유를 받았을까요? 거기는 뭐 임종득? 아니요, 성일종 위원장실에 거기 가서 예. 만난 걸로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좀 바꿔진 걸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민주당에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밝혀지지 않았죠. 성일종 위원장이 회유를 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냐. 본인이 그때
그 인동가 어디 지 참모대나 뭐 저런데 보내준다고 파병이나 뭐 이런 걸 하면서 해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파키스탄인가 될 거예요. 네네 그것은 파키스탄이네요. 예. 네 파키스탄에 대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딜로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아마 내란 특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자 지금 뭐 해요? 김현태? 지금 구속 안 돼 있을걸요? 네네 지금 아마 수사를 받고 있을 겁니다. 아니 맨 네. 처음에 코치 찍자면서 뭐 잘못했다, 뭐 부하들 되갑다 그럴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나중에 그냥 돌변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해대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자는 국회에 진입한 게 707이잖아요. 네네. 그 특임부대 단장이고 네. 주요임무 종사자 아닙니까? 당연히 바로바로 구속해서 처단을 해야 될 텐데 네. 왜 이자를 그냥 놔두는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것은 국가를 훔쳐서 장기 집권하려고 한 그 완전한 역적 아닙니까? 역적 무리들인데 이 역적 무리들은 별도로 이것을 재판부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보통 범죄와 같은 재판부에서 하고 있으니 저렇게 질질 끌고 그래서 김현태 같은 자는 네. 군인도 아닙니다. 네, 그럼요. 군인이면 그러면 안 되죠. 네. 예, 이런 자는 그럼요. 정말 그 처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진우 수방사령관 만났잖아요. 네, 네. 이진우는 곽종근 사령관하고 조금 태도가 달랐습니까? 좀 달랐어요. 각종군은 많이 반성을 하면서 그래도 국민께 사죄하고 진심 어리게 이렇게 했는데 이어서 그때 이진우를 가서 만났잖아요. 이진우 사령관은 좀 뻣뻣했고 이것은 상급자의 지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따랐다라는 뭐 그런 궤변을 늘어놓았죠. 네네. 아무튼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쭉 돌아보지만 아직도 마음이 막 콩닥콩닥하고. 아유, 그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와중에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이 안 계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다시 옛날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자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직 내려놓으시고 본격적으로 경기도지사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면은 매주 이렇게 시간 내시는 거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당분간은 경기도지사 준비보다도 예. 지금 가장 해야 될 것이 내란 척결이라고 봅니다. 지금 1년이 다 됐는데도 내일 1년인데도 아직 내란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 중에서도 내란의 주불 사법부도 내란에 관여됐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란 척결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2주 전부터 지금 계속 1인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대법원 앞에서. 이제는 더 자유롭게 광장과 거리에서 또 국회에서 국민과 같이 싸울 수 있어서 좋았죠. 지금 최고위원 하면서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예. 그리고 말도 조심스럽고 제가 얘기하면 우리 당의 당론 같잖아요. 예. 그리고 최고위원으로서 1인 시위를 하니까 아이 최고위원이 왜 당에서 싸우지 여기 와서 싸우냐 그런데 이제는 백의종군하는 기분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어디나 같이 가서 할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내란 척결이라든가 이런데 더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정청래 대표하고 같이 토의했던 것이 내란 특검 이제 12월 14일엔 끝나요. 최혜병 특검 끝나고 지금 김건희 특검도 곧 끝나기 때문에 2차 종합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어제 발표를 하고 그런 것들로 가고 있죠. 지금 이대로 끝내서 국수본으로 수사건이 가게 되면은 미지혜로 남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의 목소리를 평의원이니까 더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저녁에 국회 앞에서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이 지금 네, 예정이 네. 돼 있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 청산 대행진에 참여하신다고 그러는데 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모일 텐데 경호라든가 이런 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뭐 하여튼 12.3 내라는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이재명의 위기의 리더십 덕에 국민과 함께 극복할 수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영웅이시죠. 그러니까 내일 오시는데 아마 국회
경내에서는 좀 엄격히 될 것 같고 예. 국회 경 밖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김병주 의원 오셔가지고 쭉 얘기를 해주시니까 우리 남태현 애청자님이 이런 분은 별을 5개 달아드려야 된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별 5개 나중에 달아드리고요. 일단은 경기도지사 그 짧게 네. 김병주 의원님이 바라는 네. 경기도 네. 어떤 그림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경기도는 사실은 세계 AI 표준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꿈이었던 기본 사회를 만든 가운데 그 위에서 공유를 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요새 AI 첨단을 가미한 어떤 세계적인 수도, 표준 수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죠. 그러면은 이재명과 한 몸이 돼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경기도가 견인해줘야 같이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대단히 저는 중요하고 이재명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출마 선언하시면 네. 한번 경기도 관련해서 네.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12월 3일 날 생각하니까 지금도 막 저기 한데 황금향 마저 드십시오. 네. 하나 들고 갈까요? 마음에, 네. 목이 말랐는데. 예, 네. 드시면 좋습니다. 아이고, 참 많이들 지금 1년 되는 거 생각해 보면 놀라워요. 예, 내일이 벌써 이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그날 저도 너무나 놀랐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날 우리가 특집 방송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한번 다시 여러분과 보여드리면서 12월 3일을 상기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